안녕하세요. 서초구 고3 수험생 여러분, 진심을 다하는 국어영어 강사 김정입니다. 네, 이 시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서초구에서 서초 홍보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네, 앞서 너무 좋은 선생님들의 꿀팁이 이어졌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국어의 꿀팁. 네, 선생님이랑 이 시기에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마음을 다듬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바로 이거. 내신과 수능 국어의 차이점. 사실 되게 많은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해. 내신도 챙겨야 될 것 같고 수능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그 두 개가 굉장히 별개의 것인 것처럼 투 트랙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두 개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굉장히 많지. 선생님이랑 오늘 이 부분 항상 공부를 시작할 때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무엇을 위한 공부이고 그래서 그 공부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어떤 방향성을 갖춘 친구야. 그냥 수능 기출 풀어야지 하고 푸는 친구는 도착 지점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내신과 수능 국어의 차이점입니다. 선생님이 사실 세화여고에서 학생들 가르쳤잖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선생님이 세화여고에서 학생들을 내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투스에서 수능 국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하고 있지. 일선에서 정말 수능을 가장 최전방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싹 요약을 해봤어. 우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자가 무슨 내자? 그치? 안 내자야. 내가 배운 거 안에서 보는 시험이 내신 시험이라면 수능은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지.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이 시험을 되게 잘 보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번째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내 선생님한테도 애들이 막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내신 어떻게 선생님 이거 나와요? 물어봐. 저기 얘들아 시험제 누가 내지? 그럼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내시는 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 당연히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돼. 왜? 배운 것 내에서 보는 시험이니까. 그런데 수능은 수학 능력, 플레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대학에서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질을 그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 우리가 아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잖아. 모르는 걸 배울 때 필요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시험인 거. 말이 너무 어렵다, 그치? 선생님이 조금 더 바꿔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내신은 배운 걸 확인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특히 우리 지금 서초구에 있는 진짜 많은 학교들 있잖아. 세화여고도 그렇고 뭐 서울고 반포고 서초고 등등 상문고 시험 문제 얘들아 어렵잖아. 너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되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맞아 우리 학교 시험지가 어려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얘들아 문제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문제로도 정리해야 되는 거야.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배운 걸 암기하는 시험. 수렴적 사고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잘 받아들인 내용을 잘 암기한 뒤에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연습해야 돼. 너무 많은 친구들이 뒷부분만 하는 거야. 너가 만약에 계속 내신이 약간 한 끗이 부족해서 3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아마 문제만 되게 많이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특히 내신 전문 학원들을 가면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신 전문 학원에서 이만큼씩의 문제 자료를 주잖아. 이만큼씩의 문제 자료를 풀기 이전에 배운 걸 아주 꼼꼼하게 확인하고 암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3학년 내신 꼭 챙겨야 돼? 저기요? 영상 끄시려고요? 얘들아 3학년 내신 챙겨야 돼. 특히 지금처럼 이 혼란한 시기에는 누군가의 위기는 누군가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 선생님은 너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수능으로 돌아와서 수능을 배울 수 있는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냐라는 시험이라서 한마디로 바꾸면 일종의 사고력. 좀 더 쉽게 말하면 머리 좋은 애들. 수능은 확실히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봐는 아니야. 잘 볼 가능성이 좀 높지. 그럼 우리 애들이 선생님 저는 이제 이미 이미 접어야 아니야 왜 그래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지게 공부하면 되죠. 수능에서 원하는 사고력은 충분히 우리가 훈련을 할 수 있는 사고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세트를 준비해 봤어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는데 이게 직관적으로는 그래 생각해야지. 그래 머리 좋은 애들이 잘 보는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기출문제로 딱 한 세트만 같이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아주 잠깐 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걸 한번 눈으로 읽어볼까요? 네. 선생님도 같이 읽었어요. 네. 선생님이 원래 선생님이 엄청 글을 빨리 읽는데 우리 학생들의 속도에 맞춰서 속으로 음독으로 아주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네, 한 글자 한 글자. 자, 지금 선생님이 글을 지웠어요. 자, 우리 학생들이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박스 뒤에 있었던 글의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죠? 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이 있었죠? 라고 물어봤었을 때 머리 등급이 5등급인 친구들. 선생님 지금 우리 아이들의 등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리 등급이 5등급인 친구들은 라고 대답합니다. 그 자를 읽는 거죠. 네, 머리 등급이 3등급인 친구들은 아리스토텔레스? 3? 활동적 3? 이런 어떤 명사 위주의 키워드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머리 등급이 1등급인 친구들은 문장 형태로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더듬어 볼까요?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뭔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왔어. 하지만 수능 국어에서는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 내용, 컨텐츠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사람은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했대요. 자, 그 다음 그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이건 전부 다 사색적 삶을 수식하는 말로 나왔네요.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보다 이것도 역시 수식하는 형태로 나왔네요.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위에 있다고 보았다. 우리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억해야 됐던 정보는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이고요. 그리고 네가 머릿속에 인지했어야 되는 정보는 사색이 활동보다 위에 있다라는 정보가 너의 머릿속에 1단락을 읽고 나서 남았어야 돼. 왜? 지금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째, 이 문장과 이 문장에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사색적 삶, 활동적 삶. 반복된다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정보를 내 머릿속에 인지돼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 더, 블라블라블라를 하는 사색적 삶. 수식어보다 피수식어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남아야 되는 거야. 하나 더, 이것과 이것으로 구분했다라고 했으니까 구분했으면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했지? 아니면 이 두 개는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무의식 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뒷문장을 읽어봤더니 이 구분의 근거는 얘가 얘보다 위에 있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이 1단락을 읽었을 때 생각을 하고 1등급처럼 사고하고 있는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위에 있구나라는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오랜 역사 속에 기본 질서로 자리 잡아왔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의 기회를 또 드릴게요. 2단락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2단락에서는 짜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선생님, 근대 이후나 근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했으면 정말 머리가 좋게 글을 잘 읽고 있는 학생이에요.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글을 읽는 친구들은 두 번째 단락에서 근대 혹은 근대 이후 혹은 시간이 흘렀을 때 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을 거예요. 왜? 두 가지의 근거가 있죠. 첫 번째, 이러한 인식은 근대 이전의 역사 속에 기본 질서로 자리 잡아왔다 라고 했으니까 1단락 내용은 근대 이전인 거야.
그럼 당연히 2단락에서는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하나 더. 최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시간이 바뀐 다음 단락에서는 시간이 바뀐 내용이 나오겠죠. 1단락의 첫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아도 좋고요. 1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키워드를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건 무언가 시간이 바뀌었구나라는 인식. 자, 그럼 한 번 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서술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쌤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에 대한 인식은 삐리리리리. 서술어에 들어가야 되는 말은 그렇죠. 달라지기 시작했다, 혹은 바뀌었다, 혹은 변화했다. 왜요? 그렇죠. 이게 논리적인 사고 체계인 거야. 우리가 한 단락의 핵심 내용은 하나인데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만약에 근대에도 이런 생각이 계속됐더라면 글이 이렇게 이어졌겠죠. 최초에서 근대까지 라고 한 단락 내에 똑같은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겠죠. 단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내용이 변화했다는 이야기. 어렵지 않지 얘들아. 이거 그냥 생각하는 훈련 연습인 거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이 빨간 색깔.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이 빨간색과 같은 말을 1단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선생님 시간을 10초 드리겠습니다. 저 무슨 말이 같은 말일까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말과 같은 말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어. 이거랑 1단락에서 어떤 말이 같은 말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1단락의 키워드가 먼저 떠올라야죠. 사색적 삶 아니면 활동적 삶이랑 가까운 거겠네? 라고 너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 중에 답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16, 17세기. 선생님이랑 16, 17세기와 똑같은 말을 찾아보면 근대겠죠. 자, 이런 거 우리가 영어에서도 배울 거야. 동어치환. 언어의 본질은 똑같아요. 네, 동어치환 등. 16, 17세기의 근대의 과학혁명으로 삐리리가 중시되면서 그럼 이 말의 전제는 이전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당연히 중요하지 않았던 뭐와 같은 말이 되는 거야? 활동적 삶과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냥 한 끗 더 생각해보는 연습과 훈련이야. 실험 정신과 경험적 지식이 중시되면서 블라블라하고 블라블라에 대한 거리가 좁혀졌다. 자, 그럼 요 삐리리에 들어가야 되는 접속어는 또 무엇이 될까요?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이해하고 근검 검략에 의한 개인의 성공을 구원의 징표로 본 청교도 윤리는 생산운동과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접속어는 또한입니다. 왜 또한이야? 얘들아, 이건 무조건 또한이야. 왠지 가볼까요? 우리가 2단락 첫 문장에서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달라졌대요. 우리는 아까 달라졌다라는 서술어를 포인트로 굉장히 잘 잡았단 말이죠. 그럼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유가 중요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과학혁명. 그럼 당연히 다음 단락에서 뭐가 나와야 글에 예쁜 구조가 나올 거냐? 그렇죠. 청교도 윤리가 나와야지 글이 논리적인 구조를 맞춰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두 문장은 무게중심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이라는 접속어,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니까 첨가의 접속어 또한이라는 접속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마지막 결론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어? 이로써 이로 인해 이 두 개가 대등해졌다라는 거. 1단락에서 이 아이와 이 아이 중에 사색이 더 위에 있었는데 이제 근대에 접어들어 이 아이가 대등해졌구나 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현강에서 1% 반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반 친구들, 그 대치 1%반 친구랑 똑같이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질문 했단 말이지. 끝나고 너네 질문을 하는 거야.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야? 2단락에서 여기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3단락에서는
근대 이후가 나오고 혹시 근대 이후에서 사색적인 삶보다 활동적인 삶이 더 위에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했더니 이게 1단락이고 이게 2단락인데 수능 국어는 통시적인 흐름에 의해서 전개되는 글이 되게 많고 1, 2단락이 통시단락으로 흘렀기 때문에 아마 나오지 않은 3단락 역시도 통시, 시간이 흐르는 걸로 전개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두 개가 위에 있었고 대등해졌으니까 마지막엔 혹시 이렇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너무 잘했어. 그죠? 이런 게 생각하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수능 국어는 어떤 생각하는 연습과 또 어떤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이게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연습과 훈련인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수능 국어 어렵지 않죠. 선생님이 지문 하나, 딱 2단락만 가지고도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학생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은 감이 왔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수능과 내신이 또 너무 다른 느낌인 것 같잖아. 하지만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는 일정 부분에 접점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고려시대 얘기예요. 2013년대 이전의 수능은 선생님도 수능 봤어요? 네.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한테 매번 선생님이 본 것은 과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도 수능 세대입니다. 선생님 봤었던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 영역이었어. 심지어 나는 60문제였다? 대박. 근데 이때는 듣기, 쓰기, 읽기였는데 2014학년도 이것도 이제 옛날 수능이지. 2014년 수능부터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국어 영역으로 바뀌고요. 45문제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는 언어와 매체로 문법이 용어가 바뀌었죠. 네이밍에서 혹시 느껴지시나요? 언어 영역은 진짜 사고력이야. 근데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전부 다 교과서 명칭이죠.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물론 우리 아이들은 언어와 매체로 배우죠. 따로 배우지만 교과서 이름이잖아.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수능을 아주 잘 볼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녹아 들어갔는데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내신에서 최대한 뽑아내서 수능에 적용해 볼 수는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부분은 내신에서 수능으로 이어가는 효율적 학습법입니다. 내신에서 수능으로 공부할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수동형 학습에서 능동형 학습으로 전환해 주세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엄청 간단하게 예습을 철저히 해. 내가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고민해 보는 거. 근데 난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 그럼 체크. 그럼 수업 시간을 훨씬 더 열심히 잘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특히 이런 교과형 수능과 직결되는 파트가 문법과 고전 시간입니다. 특히나 3학년 학생들은 EBS, EBS 문학, EBS 독서 이런 파트들이 전부 다 수능이랑 직결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파트들을 공부할 때 더더욱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내신에서 공부한 것들을 수능에서도 엄청 잘 활용해서 써먹을 수 있겠지. 자기가 먼저 생각해보고 먼저 고민해보는 그 과정이 모든 공부에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분명히 놓쳐지는 부분, 분명히 이건 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 시간에 맞춰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2강으로 또 같이 한번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